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는데요. 5월 20대 국회 폐원을 앞두고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입니다. 민주당, 정의당, 민생당은 제주와 호남에서, 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인천 유세에 나섰습니다. 국토종주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당 선거지원금 440억 원을 반납하고 투표 참가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23만 7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타임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은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긴급재난지원금 이게 이제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야기가 많았는데 선정 기준 원칙 내놨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결국 활용을 하게 됐어요. 뭐 예상을 했던 바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 건강보험료가 기준이다 이렇게 정부는 설명했는데요. 왜 건강보험료일까? 정부의 설명을 보면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했고요. 네. 대부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국민들도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직장 가입자도 있고 지역 가입자도 있고 네. 또 가구를 보면 직장과 지역 가입자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남편은 월급을 받고 있는데 아내는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그 기준이 지금 오늘 설명됐는데요.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네. 직장 가입자 가구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334원, 2인 가구는 15만 25원, 3인 가구는 19만 5,200원, 4인 가구는 23만 7,652원, 5인 가구는 28만 6,647원 이렇게 쭉쭉 나가거든요. 그 이하가 돼야지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만약에 맞벌이 중이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합쳤을 때 이 이하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힘들 텐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4인 기준으로만 지역 가입자 가구를 보면 25만 4,909원 이하가 돼야 되고 혼합 가구라고 치면 24만 2,715원 이하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건강보험료 어떻게 확인하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운됐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상하셨을 텐데 저도 아까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월급 명세서로 또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에 1000번 여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있었어요. 고액 자산자들 있잖아요. 뭐 특별히 뭐 소득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뭐 이미도 뭐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은 경우, 그리고 그런 경우에 또 어떻게들 잘들 하셔갖고 건강보험을 조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로 기준 삼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정부의 설명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건보료를 좀 보면 사실 이게 월소득하고 근로소득만 보잖아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근데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다르죠. 이자 소득이 있는지, 재산 소득이 있는지, 뭐 중형차를 타고 있는지,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도 금융소득, 뭐 임대소득 이런 거 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사실 또 지적이 나온 게 뭐냐면 직장 가입자는 작년 소득으로 하잖아요. 연말정산이 끝났기 때문에. 하지만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정산이 안 끝났습니다. 5월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작년 기준이란 말이죠. 아이고. 그럼 이거 어떻게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자영업자는 엄청 힘든데. 완전히 다른데요.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것도 정부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완 방법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얘기가 없었어요. 아직 완벽하게 보완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질문이 건보료 몇 월 기준인가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 3월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구의 기준도 올해 3월 29일 그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세대별로 등재된 사람이 기준입니다. 세대별로 등재된 사람,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는. 그런데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경제 공동체 판단에서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존속 비속 전부. 동일 가구로 계산할 그 상황이고요. 피부양자 등록이 됐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걸 피부양자로.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게 중요한 기준이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좀 복잡하기는 한데 어쨌든 기준은 나와 있고 조금 더 세세한 부분들은 더 약간 수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궁금한 부분들은 이거잖아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쵸. 이런 게 궁금한데 이 기준이 안 나왔어요. 우리 박정호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도 나가고 방송도 나오고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우선 맞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준을 넘어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군요. 제가 맞벌이인 사람들, 그러니까 맞벌이면서 그 지출은 많은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오늘. 그 역차별 논란이 좀 나오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맞벌이 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구에 해당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화가 났죠. 왜냐하면 이제 특히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어디 보낼 데도 없는데 맞아요. 지원도 잘 못 받고 그래서 화가 많이 났는데 특히 오늘 발표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무자녀 맞벌이는 거의 대부분 해당이 안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 외벌이, 서민 맞벌이 이런 역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이게 부부의 건보료를 합산해서 기준을 하기 때문에 외벌인데 이만큼을 버는 사람과 두 명이 합쳤을 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기준을 조금 넘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제 또 다른 역차별 논란은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1인 가구도 아마 대부분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1인 가구도 지금까지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세금 정책이 1인 가구랑 4인 가구 외벌이를 따져봤을 때 1인 가구가 대부분 한 연 79만 원 정도의 세금을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세금 정책이 인적 특별공제가 가족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맞벌이 부부에 대한 이렇게 역차별이 나오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면 여성의 이제 직장 활동이 좀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정부 발표 때 일문일답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안 돼서 조금 더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늦어질 수도 있겠네요. 정작 지급이 받는. 그래서 부분은. 지금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계획했던 거는 4월 초에 이제 지급할 수 있는 추경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하고 그럼 4월 15일 선거를 치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처리를 하고 5월 내에 지원금을 지급해 보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조금 왜냐면 이제 또 정부에서 보완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차피 국회에 와서 이게 또 다시 여러 이제 논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촘촘하게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이 세금 관련한 분을 전문가를 모셔갖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 기준점에 있는 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저 아는 분은 이거 몇만 원 차이로 못 받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만 원 차이로 못 받는 분이 생기시고 또 이제 이게 지급이 되면 잠시 이제 소득 역전 되는 분들 그렇죠. 그 몇만 원 차이로 갑자기 이제 몇십만 원 차이가 나게 되는 4인 가구 이상이 100만 원씩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다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내과 의사 숨졌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게 의료진이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첫 사망사. 맞습니다. 네, 첫 의료인 사망자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고인은 원래 경북 경산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해 왔는데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확진되기 전에 이 병원에 왔어요. 그러니까 진료를 받았는데 아마 그때 노출됐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보건소 역학조사에 따르면 이 의사분께서는 진료할 때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하는데 동료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원래 환자들에게 친절했고 환자들을 좀 오래 진찰하는 그런 의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진찰하고 얘기하고 하면서 노출된 게 아니냐 이렇게 동료 의사들이 좀 보고 있는데요. 많이 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환자들을 정말 친절하게 돌보는 의사였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한 고인의 높은 뜻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애도하면서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일 낮 12시에 진료실, 수술실, 자택 등에서 1분간 묵념을 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저희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울산 코로나19 선별 진료실 사고가 하나 있었다고요. 네, 폭행 사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지난 2일 이제 네. 베트남에서 귀국한 60세의 남성인데 네. 지금 이제 외국에서 입국하면 어느 나라에서 왔든지 다 검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검사 받고 격리하고 있죠. 네. 요새는. 네. 자가격리 수칙도 지켜야 하는데 네네. 그래서 KTX 울산역 선별진료소에서 이 60세 남성이 이제 자기는 검사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세버스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지금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KTX 울산역에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마친 사람들을 한꺼번에 네. 다른 이제 울산 시민들과 섞이지 않도록 전세버스를 마련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검사를 기다렸다 한꺼번에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 남성이 자기는 기다릴 수 없다 이러면서 화를 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 다들 기다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울산시 공무원과 언쟁이 붙었고 이 과정에서 보호경이 떨어지는 정도의 이런 폭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울산시에서는 경미한 폭행으로 파악을 하고 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하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고발하면 최대 징역 5년형까지 취할 수 있는 아주 폭행이니까요. 폭행이니까. 네. 아, 이러시면 안 되죠. 지금 다들 고생하고 있는데. 예, 네. 그 자가격리 하다가 무단이탈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폭행 휘말리는 분도 있는데요. 힘들어서 조금 더 견뎌야 될 것 네, 같아요. 좀 힘든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뭐 베트남에서 와갖고 울산 가서 또 거기서 기다리고 하니까 뭐 여러 그렇죠. 가지 신체적으로 지친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모두가 다 지금 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지쳐 있는 시기입니다. 조금씩 인내심을 발휘를 했으면 네. 좋겠고요. 자, 인내심을 발휘하면 안 되는 사건이 하나 있죠. N번방 사건. 네.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이제 개인정보 유출을 했다고 우리가 예,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공익근무요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공익근무요원, 그러니까 원래 명칭은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2013년에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이런 게 과연 이 강모 씨 한 사람이겠느냐? 그러니까 최모 씨도 되게 쉽게 접근을 해갖고 유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최모 씨도 있고 해서 네. 이런 사람이 더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 N번방 사건 아니더라도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들여다보고 유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결국 병무청이 대책을 내놨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이 개인정보 취급 업무 부여를 금지하는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접근하지 못하고 이 취급 업무를 못하게 하는 그런 지침을 다 내렸다고 해요. 이번에 내려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도 원칙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단독으로 취급하는 게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복무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정보와 시스템 접속과 사용 권한을 좀 공유해왔다 이게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니했던 거죠. 믿고 맡기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복무요원의 정보화 시스템 접속과 이용 또 복무기관 업무 담당자의 사용 권한 공유 이게 모두 다 금지가 됐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네. 요새같이 또 이 개인정보가 중요한 그럼요. 때가 없거든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고. 이 N번방상 조주빈 사건을 보면 네. 이게 정말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자신을 좋아했던 담임교사 그 사람의 신원, 그 딸의 신원을 끄집어내 가지고 살해 모의까지 했는데. 이건 너무 뭐랄까 그러니까 소름이 돋는 네. 그런 일인데 이런 건 조금 굉장히 좀 철저하게 이제는 워낙에 이제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개인정보 훔쳐가고 뭐 해킹도 굉장히 실력이 너무너무 발달을 해서 그래서 그런인데 우리가 맡긴 사회복무요원이 접근을 해서 이거를 가져간다. 이거는 정말로 이게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인데 이건 좀 철저하게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회복무요원 문제가 아니라 현역 군인도 이 박사방이랑 연관이 돼 있다고. 아니 국방에 의문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네, 그래서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의 네. 일병인데요. 이제 저희 방송 시작 전에 네. 조금 전에 수방사 헌병단이 육군 일병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네네.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조주빈이 변호인에게 밝힌 공범이라고 언급한 3명 중에 1명이고요. 이제 활동명은 이기야라를 썼다고 하고 수백 차례 영상을 유포하고 SNS에 그 착취방을 홍보한 그런 이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압수수색을 해서 오전 9시부터 4시 40분까지 이제 그 부대에 대한 네네. 압수수색이 실시됐고요. 이제 해당 육군 일병에 대한 휴대전화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군인 신분이라서 원래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그렇죠. 있는데 이제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서 아마 경찰 수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벌백계 해야 돼요. 군인이 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 무슨 기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할 때 군인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그 옛날 군사 독재 시절에 예. 정치 군인의 그런 딱지를 떼고 이제는 군인이 정말 위상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자, 정치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선거운동 공식적으로 시작한 지 2번째 된 날입니다. 네. 자, 선대위 동선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또 어디에서 끝나느냐. 이런 네. 거 보면은 정말로 어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느냐가 보이는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어디로 갔느냐? 네, 네. 오늘은 그 제주와 강원 두 개의 큰 줄기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잖아요. 네네. 제주에서 열렸는데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과 박주민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제주도를 갔습니다. 네. 거기서 송재호 제주갑 후보 선거사무소 찾아서요.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는 이 비례정당 시민당 지도부와 함께 합동 선거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네네.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네. 같이 회의할 수 있어요. 선관위에서 뭐 시정명령은 내렸다고. 네, 버스에 대해서 내리긴 했는데요. 네. 여기서 이인영 위원장 4.3 특별법 개정안이 네. 이게 통합당의 반대로 2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다. 5월 초 국회를 소집해서 20대 국회가 그 임기를 다하기 전에 이 법을 개정하자라는 제안을 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제주도민에게 사실은 호소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또 이제 통합당의 발목 잡기로 이게 안 됐다라는 걸 부각을 시키는 거죠. 지지를 호소한 걸로 보이고요. 또 이낙연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은 민주당의 험지죠. 네. 강원도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광재 전 지사가 출마를 해가지고 네네. 좀 바람 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험지예요 사실. 그렇죠. 험지기 때문에 강원도 가서 약간 보수적이죠. 강원도 춘천의 강원도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주당과 정부는 긴밀히 협력하면서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과 국민 고통 완화를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다. 네네. 지금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정을 잘 운영해서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는 정부 여당의 힘을 실어달라. 이런 얘기고 네.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심판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싸움을 거는 당. 그러니까 통합당은 지지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어디로 갔습니까? 어제는 경기도 수원이었는데요. 네, 오늘은 인천으로 갔습니다. 사실 오프닝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인천이라고. 네. 인천.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그다음에 인천 여기를 가장 이제 격전지고 네네. 가장 많이 의석을 가져와야 할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랑 선대위가 출동을 했고요.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 메시지 창구로서 이제 역할을 집중하고 있는데 네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그다음에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문정부의 자화자찬이 왜 정부가 자찬을 하느냐 이걸 계속 연일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상황을 볼 것 같으면 깡통을 찰 지경에 도달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실업주도의 몰락 상황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김종인 선대위가 움직이고요. 네. 그다음에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도 지원을 나서고 있고 아무런 이제 직책이 없는 백의종군을 선언한 유승민 의원이 네. 연일 이제 수도권 후보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유승민 의원은 경기 고양을의 함경호 후보를 방문을 네네.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통합당도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개혁할 수 있다. 저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를 찍어주지 않는다라면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보이네요. 약간 그 통합당 같은 경우는 경제에 이제 네. 전략을 네. 두고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당으로서 정권을 계속 가져가야지 안정적이고 그리고 뭔가 일을 할 수 네, 있다라는 특히 그런 코로나19에 전략을 대응할 수 이야기를 있다. 하고.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안철수 대표는 뛰었나요 오늘 그래서? 네. 그럼요. 야. 예, 사흘째 이야, 뛰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계속 네. 뛰고 있어요. 네. 예, 오늘은 지금 전남 광양에서 구례까지 달렸는데요. 와. 열심히 달리고 있고 그러면서도 메시지는 계속 내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은 메시지. 이제 또 선거 지원금을 네. 코로나19 대책을 위해서 내놓겠다. 이 정당 선거 지원금이 440억이거든요. 네네. 이걸 반납하고 그 재원으로 투표 참가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자. 그러니까 공적 마스크 구매 가격이 한 장에 1,000원 정도 하면 4,400만 장 구입할 수 있으니까 네네. 유권자가 4,400만 명인데 지난 3개 총선 평균 투표율이 52.7%니까 2장씩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알아보니까 취재해 보면 이게 사실 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선거 보조금 반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 규정이 없어요? 예, 규정 자체가 없고 선관위에서도 주면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 어떻게 되냐 난감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받을 수는 있지만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리고 만약 그러면
정당이 스스로 알아서 이 돈을 가지고 마스크를 사서 나눠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금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안 네. 됩니다. 선거 보조금이 쓸 수 있는 지출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또 마스크 같은 것도 선관위에서 해석하기에는 만약에 선거사무소에 찾아오는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왔을 때 일회용 마스크를 줄 수는 있다. 네네. 왜 안전을 위해서. 하지만 밖에서 나눠주는 건 안 된다. 기부 행위 위반이다라는 그렇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네. 실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자, 한미 방위 협상 이게 뭐 타결이 될 것 같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아닌 것으로 지금 일단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네, 로버트 에브람스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의 트윗이 좀 논란이 됐어요. 네, 김치국 마시다. 네. 네. 좀 이제 저희들도 이 김치국 마시다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한국인들은 다 알고 알죠. 있죠. 근데 네. 이제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아직 협상이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한국 정부에서 계속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 그 네네. 발표가 나온다. 이제 이런 식의 조금 앞서간 그런 익명을 요구한 그런 보도들이 계속 정부가 나오니까 오피셜리 내지는 않았어요. 네. 네, 공식적으로 낸 건 아닌데. 그랬더니 이제 자기 트위터에 이 김치국 마시다를 영문으로 이 뜻을 설명한 것을 올려놓은 겁니다. 네네.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이거 너무 기분 나쁘다. 네, 인정을 직접적으로 올린 거죠. 조롱한 거 아니냐 이제 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일단 해명을 하긴 했는데. 네. 근데 사람들이 약간 받아들이기에는 딱 껄쩍지근하면. 보면 당연히 네. 이상하게 보죠. 근데 이 에브람스 사령관이 완전히 군인 집안이에요. 아버지도 군인이고 굉장히 유명한 군인이에요. 그 아버지 이름을 딴 뭐라 해야지 그 탱크도 있나 그럴 거예요 아마. 네, 전차도 있고. 예. 그래서 한국 전쟁에도 참여를 했었고 2차 세계 대전, 베트남전 뭐 전설적인 군인이고 형도 다 군인이고 그리고 누나의 남편들도 다 군인이고 완전히 막 군인 집안인데 그 전에 있었던 브룩스 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굉장히 좀 정무적인 판단이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하고 좀 잘 어울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분은 네오콘에 가깝고 네. 그리고 아주 군인이기 때문에 그 군인 특유의 이렇게 정무적인 판단 전혀 없이 그냥 직설적인 스타일 있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많이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보라고 올린 게 아닌가 그런 그럴 생각이 수도 들더라고요. 있겠죠. 한국에서 네. 이렇게 얘기한다더라 그러면은 근데 뭐 사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여기에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그렇죠. 있는 영향력은 없는데 하여튼 뭐 예. 해명은 나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한국어 구문과 은유를 배우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또 특히 이 사령관이 한국 문화를 존중하고 김치를 즐겨 먹기 때문에 그건 뭐 잘 모르겠는데 마침 설명을 왜 했습니다. 이번 주에 그 예. 표현을 배웠는지 하필 왜 그걸 그렇죠. 이번 예. 주에 그러니까요. 그때 배웠는지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듣도록 할까요? 네, 네. 뭐 할 말 더 아쉽네요. 있어요? 항상 아쉽습니다. 항상 아쉽다. 네. 항상 아쉽다. 예, 아직도 배가 고픈 우리 박정호 기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서울신문 손지은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준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일찍 오늘은 네. 뵙게 됐는데요. 자, 코로나19 감염자, 전 세계 감염자가 지금 1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렇습니다. 와. 어제까지만 해도 한 93만 명 정도 네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곧 넘어설 것이다 했는데 하루 만에 바로 넘어섰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우한에서 신종 바이러스 같다라고 12월이었는데 하면서 그게. 폐렴 환자가 공식 네. 확인된 때가 지난해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석 달 만에 전 세계 감염자가 이제 100만 명을 넘어선 거고요. 사망자도 지금 5만 명이나 넘었습니다. 그래서 확산 초반에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게 따뜻해지면 사그러지니까 네네. 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4월에 들어섰는데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그러게 정말 말이에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어요. 네. 오히려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은 스페인은 약간 좀 정점을 찍은 게 네네. 아닌가. 그렇습니다. 살짝 둔화되고 있는데 네. 미국은 뭐 아주 그냥 뭐 확산세가 거의 폭증하다시피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 자, 지금 태평양에 그 핵추진 항공모함 루즈벨트 함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승조원들을 하선시켜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뒤늦게 밝혀져서 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승조원들을 하선시켜달라고 크루즈 함장입니다. 그래서 네네.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지난달 30일에 국방부에 서한을 보낸 거예요. 네네. 5천 명에 대한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가 지금 힘들다. 그래서 지원이 절실하다. 하선을 좀 하게 좀 허락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괌에 정박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루즈벨트가. 근데 뭐 해군 수병, 조종사, 해병대 5천 명이 타고 있었는데 서한을 보낸 그 시점에 이미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됐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14명이 감염이 됐는데 지금 사실 더 될지 모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1,000명 정도 승조원이 하선을 했고 2,700명 정도가 며칠 내 더 하선을 할 예정인데 지금 검사가 다 이루어진 게 네네네. 아니니까요. 근데 이 함장이 이제 서한을 보냈는데 국방부에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송한 지 바로 다음 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는 지역 언론에 네네.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썼으니까 다른 매체가 또 다 받아서 잇따라 보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처음 보도가 나온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있던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이 크로즈 함장의 고향으로 알려져서 네네. 지역 언론에 이걸 흘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아. 당연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의 고위 관리들이 이 서한이 언론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분을 했다라고 언론들이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함장이 경질됐거든요. 해군 규율을 어겼다 이런 서한을 언론에 유출해서 네네. 그래서 지금 경질 사유가 그렇게 돼서 지금 크로즈 함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크로즈 함장이 승조원들을 구하려다가 경질됐다 이런 시각에는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다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글쎄 뭐 군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남다르게 네. 존중을 하는 약간 습관이나 문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네. 네, 더군다나 본인의 승조원들 그리고 다 같이 하고 있는 이제 그 네네. 자기들의 후위하에 있는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서한을 보냈고 이게 잘 안 먹히니까는 네. 사실 언론에 흘린 게 그렇습니다. 아니냐 뭐 이런 네.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데 글쎄요 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재선이 또 걸려 있으니까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코로나19 방어를 해 왔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뭐 논란이 되면 또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본에서 지금 의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금 네. 코로나19 감염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확산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도쿄에 코로나19 전용 병상이 700개 정도 있는데 이미 90%가 확진자들로 채워진 상태라고 그래요. 오. 근데 지금 절정을 달해서 뭐 이렇게 사그라드는 그런 추세가 아니잖아요. 네네. 아직 정점에 도달도 안 했는데 90%가 채워졌습니다. 벌써요? 어이고. 그리고 오사카도 병상이 절반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워낙 일본 정부랑 도쿄도가 이제 경증 환자를 다른 곳에 보내려고 하다가 자택 요양을 권하는 쪽으로 방향을 다시 바꿨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요. 근데 자택 안에 고령자라든가 임산부들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자가 요양이 어려운 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올림픽 선수촌, 호텔 등을 경증 환자용 숙소를 제공한다. 그래서 지금 이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는 경증 환자도 입원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 규정에 그렇죠. 따르면. 근데 네. 지금 앞으로 상황을 봤을 때 너무 심각할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의료 시스템이 나쁜 나라가 아닌데 네, 이게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터져 나오니까 나오니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네, 이제 감당이 그런 안 부분.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항상 사실은 걱정이었었고 네. 우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지금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방역을 위해서 동선을 네. 우리가 공개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생활 침해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국가들이 네. 있었죠 또. 네. 근데 이거를 안 되겠다. 네. 우리도 이제 공개를 해야겠다라고 유럽 국가들이 속속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너무 코로나19 기세가 확산 추세를 네.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정책을 좀 바꾸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2일 스페인 정부가 전국의 이동 제한령 감시를 위해서 데이터 코비드라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동 제한령이 잘 지켜지나 방역에 구멍은 없나 이거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이동 통신사들로 받은 휴대전화 위치 정보 데이터에서 개인 정보를 일단 제거해서 익명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의 기초 자료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이탈리아도 지난달 말부터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동선 추적을 위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작업에 이미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독일이 하려다가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일어서 이제 후퇴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논란을 고려해서 좀 당초 보건부가 사용하려던 위치 추적 방식과는 좀 다른 기술을 다시 사용해서 한번 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만든 앱을 내려받으면 최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아이디가 생성되도록 한대요. 그래서 같은 앱을 설치한 시민과 접촉할 경우에 블루투스를 통해서 서로의 아이디를 저장하도록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앱을 설치하는데 강제성은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약간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강제성도 없고 네. 뭐 익명이고 그렇습니다. 뭐 요래조래 해갖고 저래저래 된다 했는데 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프랑스에서도 한국에서 이제 방역 시스템이 이렇게 해서 큰 효과를 거두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 서방 국가들이 인권 보호를 좀 포기하더라도 네네.
걸 좀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간 다음에 세계가 네. 어떻게 바뀔지 네. 글쎄요, 뭐 기대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던 면에서. 시스템이라든지 네. 뭐 기율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지금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게 이제 전 국가적인 가장 네. 지상 과제가 됐는데 이게 좀 과도하게 봉쇄 조치라든지 물리력을 동원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필리핀. 네. 두테르테 와. 대통령이니까요. 글쎄 뭐 두테르테긴 두테르테인데 네. 만약에 뭐 문제를 일으키거나 네. 뭐 격리되어서 있어야 되는데 나오고 나면 사살까지 한다는 네.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아예 경고를 어이구. 툭툭도 하고 사살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 경고를 내렸는데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좀 약간 과도한 물리력 동원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국가들이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랑 케이프타운 교외 지역에서 지금 경찰이 봉쇄 조치에 저항하는 군중을 채찍과 고무탄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나 사망을 했어요. 어이구. 그래서 지금 당국이 일단 과잉 대응인가에 대해서 수사에 과잉 들어간 대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상황인가 좀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케냐에서는 경찰이 쏜 유탄에 맞아서 13살 소년을 포함해서 5명이 사망했습니다. 아유. 그래서 우간다에서는 또 군인들이 통행 금지를 어기고 오토바이를 탄 시민에게 총을 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뭐 폭력이라기보다 소수자에 대한 표적 단속을 벌이는 정황도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간다 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혐의로 체포를 했는데 동성애 남성이라든가 성전환 여성 20여 명을 집중적으로 체포하는 일이 있어서 이거를 빌미로 그렇습니다. 아주 단속을 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결국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아무래도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사실 대통령 선거뿐이 아니고 의회 선거도 있거든요. 네. 11월에 같이. 그래서 이 우편 투표 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렇습니다. 미국 여러 주에서는 네.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네네. 우편 투표,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재자 투표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걸 우편으로 하는 이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공방이 있어요. 우리도 요새는 이제 네. 여러 가지로 코로나19 때문에 우려가 크니까. 우편 투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네네. 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게 비밀 투표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공방은 아무래도 그거겠죠. 누구한테 유리하냐. 네. 그래서 공화당은 일단 적극적으로 막는 상황입니다. 뭐 허위 투표, 보안 문제 이런 얘기를 앞세워서 내세우고 있는데 네. 사실은 투표율이 높지 않은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 젊은 층의 투표가 우편 투표하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공화당에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지금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네네네.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이 지금 우편 투표 확대를 요구하고 있긴 한데 이게 꼭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투표장을 찾기 어려운 노인분들의 경우에 우편 투표를 하면 그렇죠. 예, 안 좀 하던 편하죠. 분들이 또 투표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공화당이 유리할 수 있다. 여러저러 이렇게 반론이 나오면서 과연 그럼 누구에게 유리한 것인가? 어느 뚜껑은 열어봐야지 네,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누군가 아무튼 투표를 네네. 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7시에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